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대표로서 기자회견을 하고 처음으로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 하야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우상호 씨였어요.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셨는데 우상호 대표는 우리는 정의당하고 생각이 다르다. 정의당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박지원 대표는 이 포퓰리즘에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물론 좋게 해석하면 큰 당들이 좀 더 이런 엄청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이런 정도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 좀 신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가 확인될 때까지 많이 동요를 했습니다. 저는 국회와 광장, 시청 광장을 오가면서 이 시민들의 의지와 뜻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야삼당 대표회담을 열어서 퇴진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12일 토요일 광화문에 야삼당이 한번 나가보자. 그걸 합의하자. 그래서 가서 시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공동으로 퇴진 여부를 결정하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야삼당이 광장에 나오는 합의를 이끌어냈죠. 그 11월 12일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뜻은 단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장에 야삼당이 함께한 이후에 대통령 퇴진 투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그 다음 3월까지 대통령이 헌재에서 국정농단으로 파면되기 될 때까지 이제 제가 대표돼 가지고 삼선 의원으로서 거의 광화문에서 거리에서 살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졌지 않습니까? 우리 정의당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렇습니다. 이 작은 정당은 선거가 돌아오면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온 듯 한다. 정당이면 후보를 내서 정책을 내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표를 구하는 정치행위를 하지 않는 정당을 정당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선거하려면 후보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현역 의원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지역구에 도전하지만 유능하지만 초짜들 그런 분들이 당연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지역구에서 아예 개인 경쟁력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정당 경쟁력도 약하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전세 빼서 쏟아붓고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듯 이렇게 이제 하니까 힘들죠. 이제 대선이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당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다 우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당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은 집권을 포기한 정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후보를 내자니 이번에는 촛불이 만든 선거인데 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단일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끝까지 완주한다고 해서 그럼 의미 있는 성과가 있겠나? 이런 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진보 정당의 역사에서 어쩔 수 없는 패배주의가 당을 감쌌다. 이제 제가 그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메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구에서 일정한 저의 노력 그리고 우리 정의당의 실천이 지역구에서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당원들보다는 그래도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하고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우리 이제 선거하면 선대본부를 꾸리지 않습니까? 우리 선대위원회에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뭐 심상정 후보는 몇 표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전략이.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회의에 가서 그거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다시 물렸습니다. 몇백만 표 받고 뭐 몇 프로 목표로 하고 이건 다 필요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치르겠다. 당대표인 제가 가장 절실한 거, 우리 당원들, 정의당의 지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치르겠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What is the Justice Party? 정의당이란 도대체 어떤 당이냐? 민주당이 이중대냐? 다음 선거하면 없어질 정당이냐? 우리 정의당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확신이 있나? 우리 정의당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은 확고한 의지에 통일되어 있나? 우리도 의심하는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표주고 누가 후원을 해주겠는가? 이번 선거는 그동안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크 차이가 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똑같은 마이크를 가지고 한번 우리 당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를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그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우리 당의 미래를 한번 가늠해보자. 전국 각 권역별로, 광역이죠. 서울시에 이제 그 방송차 하나, 경기도에 방송차 하나 이렇게 하고 유급 선거운동은 하나도 채용하지 않았어. 돈 없다. 내년 또 총선도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니까 일체 돈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고 오로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당의 정체성, 우리 당의 전망을 가늠하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선거가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 입장에서 유세를 하러 나가려니까 마음이 많이 허전한 거예요. 왜냐면 유세장에 가면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유력한 후보들 이제 유세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체로 보면 서울만 하더라도 유급 선거운동만 하더라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몇천 명씩 이렇게 결집을 시키고 거기에 지지자들도 모으면 이게 큰 규모의 이제 유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유급 선거운동은 하나도 안 했죠. 우리 당원들 전부 학생이거나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유세장에 나가면 누가 와 있을까? 그리고 카메라들도 올 텐데 유세장에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완전히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속된 말로 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유세장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골목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물론 뭐 문재인 후보님보다는 좁은 골목을 선택했지만 그 골목이 꽉 찬 거예요. 나를 만나러 왔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저도 얼떨떨해서 연단해서 유세를 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분들이 뭐 문바 이런 것처럼 문재인 후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심상정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한 분 한 분이 전부 절박해서 오신 거예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 뭐 어떤 변화 가능성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이런 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세 끝나고 나서 이제 이분들을 그래서 이제 악수를 이렇게 손을 내밀니까 제 손을 탁 치면서 청년들이 제 목을 확 휘어감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흐느끼는 나는 대학 졸업한 지 2년 됐는데 포항 죽도시장에 우리 부모님이 장사하는데 아직 취직을 못해서 한번 볼까 그런 말씀하시나. 난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인턴집을 하는데 야간 근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또 나는 성소수자인 것을 커밍아웃해서 고등학생이거든요.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나가지고 출소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큰 용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친구들 전부 껴안아주고 같이 울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어려운 조건에서 유세장에 달려온 수많은 청년들, 지지자들, 저와 우리 정의당이
진짜 풍찬노숙하면서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는데 정치인 심상정과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이토록 극명하게 확인해 준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작년이야 벌써 재작년이 됐나요? 벌써? 2년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뭐 비록 지지율은 낮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치를 열망하고 또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결코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 길로, 이 길이 힘을 갖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촛불시민의 바람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우리 당내에 그 대표 상황실을 차렸죠. 그랬더니 이제 막 우리 당원들이 제가 13%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한 두 자릿수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 너무나 막 즐겁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는 속으로 걱정이 많이 됐죠. 왜냐면 깜깜이 일주일 동안에 표가 많이 날아갔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조직력이 가장 손쉽게 흔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표가 심상정 표예요. 그래서 저는 두 자릿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딱 자막에 출구조사가 딱 뜨니까 진짜 거의 숨소리 하나 안 나올 정도로 적막하게 실망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그때 참 어디 쥐구멍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시간 지나니까 우리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상황실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우리 중앙당에 돈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날 12시, 밤 12시까지 후원금, 대통령 후보 후원금을 받게 돼 있는데 출구조사 이후에 당 총무국으로 막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시간 만에 무려 한 8,000명 가까이 3억을 넣었어요. 그때 아마 그 열심히 돈을 넣은 분들은 대체로 저를 좋게 생각하지만 망설이다가 안 찍은 분들이죠. 혹시라도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까봐 망설이다가 안 찍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막 돈을 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무나 생각보다 좀 덜 나와서 섭섭하지 않나. 그럴 때 제가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그때 선거 결과 나온 이후 또 한 2시간 있다 보니까 또 막 시끄러워서 우리가 2등을 했다고. 어디서 2등을 했나? 그러다 보니까 YMCA에서 그때 한 6만 명 가까이 13세부터 18세니까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 모의 투표를 했어요. 한 5만 6, 7천 정도씩 꽤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른 투표용지를 가지고 이제 선거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날 밤에. 1등은 누구겠습니까? 네? 넘겨짚지 마시고. 1등은 39%로 문재인 후보가 1등 하셨어요. 우리 청소년들. 2등은 34%로 누가 2등을 했다? 네. 그렇죠. 제가 2등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심상정이 2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꼴찌를 누가 했다. 꼴찌는 누가 했겠습니까? 네, 홍모 씨라고 있어요. 국민들이 기성세대가 뽑을 때는 홍모 씨가 2등을 하고 제가 꼴찌를 했는데 우리 청소년이 뽑은 것은 제가 2등을 하고 그것도 문재인 후보하고 3%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홍모 씨가 꼴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며칠 있다가 제가 그걸 주관했던 YMCA하고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들어보니까 참 고무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호남을 빼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심상정이 1등을 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하고 저하고 엄청 차이가 나서 다른 데서 제가 조금씩 이겨도 합치니까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호남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DK 지역에는 유승민 씨가 1등했는데 거기도 제가 1등했고 PK에서도 제가 1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개개인만 그 참여하는 데도 있고 학교가 다 결의를 해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데도 있는데 당선증 받으러 오라는 학교가 많아가지고 제가 당선증을 많이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증이 하나밖에 없지만 제 사무실에 당선증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심상정의 3선 과 또 대통령 후보로서 역할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게 우리가 뭐 자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내고 청소년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 그래서 나이 먹으면 늙어서 또 자연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도 생태고도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 제가 한 20년 해보니까 지금 현재의 선거 제도로는 그 어떤 신생 정당도 그 어떤 유능한 정치인도 결코 이 양당 체제를 넘어설 수 없다. 결론이 제 20년 동안 선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국회 불씨를 받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모든 국회 제도가 거대 양당이 이 양당 구조를 뒷받침하는, 지속시킬 수 있는 제도로 다 갖춰놓은 겁니다. 우선 이제 선거제도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자독식 선거제도라고 해요. 지금의 현행 선거제도를. 그러니까 큰 당은 자기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부당한 초과 의석을 갖게 되고, 작은 당은 자기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빼앗긴다 이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암만 열심히 하더라도 그런 데다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 들어가도 국회에 또 장벽이 있어요. 교섭단체를 20석 이상을 해놨어요. 이 교섭단체라는 건 뭐냐면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겁니다. 의제를 뭘로 하고 또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고 국회직을 어떻게 배분하고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전 세계에서 이게 이제 교섭단체를 주는 것은 많은 정당이 난립할 경우에 문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같이 10여 개 이상 원내에 있는 그런 나라도 전 세계에서 최고 문턱이 5석이에요. 국회에 입성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5석대 이상이면 다 국회 의제를 협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양당 체제로 하면서 20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천신만고 그때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도 문 밖에 서 있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축구로 치면은 천신만고 그때 들어갔어요.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벤치에 앉아있고 그라운드에는 저 교섭단체만 뛰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열심히 그라운드에 가서 뛰어야 어느 선수가 잘하는지 누가 뭐 잘못하는지 박수도 보내고 비판도 하고 하는데, 우리 벤치에 앉아있으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큰 소리를 한번 내면 쟤들 뭐라고 했지? 이렇게 그동안의 정치가 진행돼요. 20석으로. 그러니까 선거제도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데 다시 또 담벼락을 국회 안에서 20석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정치자금법,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당은 사조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공조직이고 민주주의 엔진이라고 해요. 5천만을 다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5천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서로 다른 정당이 대변하는 겁니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에 말하자면 대의하는 그런 5천만을 나누어서 대변하는 조직이 바로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파티라고 하는 겁니다. 파티, 부분. 5천만 국민들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이걸 한 당이 대변하면 어떻게 돼? 이걸 전체주의라고 하잖아요. 서로 다른 부분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걸 파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정당은 민주주의 엔진이고, 이 정당을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 그게 이른바 국고보조금이에요. 국고보조금을 또 어떻게 주느냐? 정당 하려면 당장 출마를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데는 뭐냐면 그 당 활동이 충실한데 매칭해서 돈을 줘요. 당원이 많고 당비를, 그러니까 자기 운영비 중에 당비를 한 50%를 당비로 하면 50%에 매칭해서 돈을 주고 10%밖에 당비 포션이 안 되면 10%밖에 안 줘요. 그래서 건강한 그런 정당 활동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생 정당이나 작은 정당은 정책 활동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상박하우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이게 국가보조금의 공적인 역할을 맞죠? 그죠?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100이면요. 일단 이 중에 50을 나눠서 교섭단체 양당만 나눠 가져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에 자기들도 다 참여해서 정당 비례대로 또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거 완전 조폭물. 이게 우리 일반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말하자면 갑질 구조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 교섭단체 제도, 그 다음에 뭐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이 모든 것이 양당이 최대한 나눠먹고 지속적으로 양당 중심 체제가 운영되도록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생정당이 단박에 20석을 넘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왜 20석을 못 넘기냐?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을 배분하면은 민주노동당 창당해서 첫 번째 선거에서 우리는 교섭단체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10%를 얻었거든요. 10%를 얻은 거는 그때 당시 민주노동당인데 진보정당이 10%만큼의 정책 영향력을 행사해라. 이게 국민들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정당 지지율 10%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석 중에 10%면 30석이니까 독일 선거제도였다면 우리는 진보정당 창당해서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미 교섭단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 교섭단체 문턱이 아무리 높아도. 그런데 선거제도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는 300석이 전체 의석수인데요. 300석이 전체 의석수인데 지역구가 지금 현재 253석이고 비례가 47석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과다대표죠. 그죠? 이 비례대표는 뭐냐면 이 지역구에서 사표가 되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추가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구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왜 지역구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소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비례대표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5.4대 1인 거예요.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이 5.4대 1인 거예요. 전 세계의 선진국의 평균은 얼마냐? 2대 1이에요. 2대 1.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역구를 200으로 하고 비례는 최소한 100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독일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기준으로 150대 150입니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가 1대 1이에요. 거기도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구는 여러분들이 뭐 정당의 영향력이 크지만 사람 멈추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영어라면 뭐냐? 지역주의 때문에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정당 호남은 민주당이면 무조건 말뚝만 박아도 되고 저쪽 TK는 또 자유한국당이면 말뚝만 박아도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편향을 보완하는 게 최소 2대 1이 지금 전체 선진국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5.4대 1이 되니까 이 비례성이 매우 전 세계에서 가장 불비례성이 큰 나라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의 경쟁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구에 한 명 뽑는 이 소선거구제에서 경쟁력을 갖는 정당이 평생을 일당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갖는 정당 어디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우선 영원함에 다른 정당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의 정당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또 지역구에서 당선이 쉬운 정당은 어디예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자원이 많아요. 조직도 있어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정당이에요.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큰 당의 10분의 1도 안 돼요. 40억을 받으면 우리 요즘은 조금 늘어났지만은
그렇게 돈 차이가 크죠. 돈 있고 조직 있는 데서 지역구 당선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게 5.4대 1이라는 것은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갖는 정당들이 주도하는 국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매 선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당선되지 않은 사람을 찍은 절반 이상의 표는 어떻게 돼요? 다 사표가 되는, 부재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재가.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는 요즘에 그 나경원 씨 가짜 뉴스 팩트 체크에서도 나왔지만은 30개국 OECD 국가 중에 24개 국가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24개 국가 정도는 어떠냐면은 100% 완전 비례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대 100이 아니고 200대 100이 아니고 300명을 다 비례로만 뽑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은 대체로 북유럽이나 100% 비례대표제예요.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30개국 중에 24개. 그 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연동형으로 한 나라가 이제 뭐 몇 개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나라가 한 5군데밖에 안 돼요. 미국 같은 거. 미국은 그 대신에 어떻게 돼 있어요? 상하원제로 돼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거죠. 영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국은 다 100%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하고만 어울린다.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국은 대통령제입니까?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지만 그게 완전한 소선거구제. 완전한 소선거구제지만 내각 책임제로 서로 불신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또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라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3은 지역구 의원을 뽑고 한 표는 정당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구 비례 당선자를 만드는 건데, 왜 불신이 크냐? 대표가 돈 받고 공천을 해준다든지, 자기한테 충성한 사람 비례 공천해준다든지, 이렇게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개선이 됐어요. 우리 정의당은 처음부터 대표가 어떤 공천을 못해요. 누가 해요?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민주노동당 시절에 처음 개회될 때 비례대표 1번이었는데 저를 비례대표 1번을 만든 사람 누구라고요?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또 민주당도 예전에 이런 사천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개선이 돼서 지난번 선거 때 대표가 공천심사위원회 만들어서 비례대표 리스트 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엎어버렸잖아요.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전향적으로 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복마전인 데가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낯짝도 두껍지, 자기들 때문에 지금 그런데 자기들이 혁신하면 되는 문제를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자유한국당 논리가 그거예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그래서 이번 선거제도에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못 받을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표가 되면 그게 다 공천권이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희 선거제도 개혁하면서 지금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에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공천합니다. 선관위원회도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천 심사 과정과 심사된 그런 그 후보들을 확정짓는 과정은 투표로서 당원 또는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당원들이 직접 지도부가 공천을 해도 비토권을 갖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후보할 때 어떻게 공천이 됐고 투표가 됐는지를 그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사람은 비례대표 등록을 취소시키는 그런 강도 높은 개혁안을 이번에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공천 과정을 바꿔야지 왜 비례대표를 없앱니까?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5.4대 1이 되니까 사실은 이 47석을 각 정당이 나누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이라든지 소수자들이라든지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지역구 투표에서 당선자가 아닌 사람을 찍은 표가 다 사표가 되니까 여기서는 사표가 돼도 내가 정당 투표를 해서 이쪽에 표를 줘야지 하는 부분을 반영하는 게 5.4대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비례성이 엄청나게 크고 국회 구성이 국민들이 투표한 그대로 민심 그대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투표하고 나면 이 승자 독식 선거 제도에 의해서 말하자면 국회 구성이 매우 불공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의당이 이제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셔서 5석이지만 6석이에요. 7.8%를 얻었어요. 지난 총선에서. 8%라고 치고 8%면은 독일 같으면은 우리가 의석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38, 24, 24석이에요. 24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얼마밖에 못 얻었어요? 6석밖에 못 얻었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180만 표 가까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6석밖에 못 얻었으니까 한 5만 표, 40만 표대에 정의당이 나를 대변해 달라고 180만 명 가까이가 투표를 했는데 의사표시를 했는데 우리 당은 몇 명만 반영할 수 있어요? 40몇만 명만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130, 40만 표는 본인의 의사표시는 이렇게 했는데 어디로 가져갔어요? 누가? 이 제도가 큰 당에 갔다가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지금 선거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24석을 정당 지지를 기초로 할 때 24석을 얻어야 되는데 6석밖에 못 얻었을 때 18석 맞습니까? 네. 18석을 누가 가져갔어요? 큰 당이 나눠 가져갔다. 이게 현재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정당 지지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투표하면은 지역구에서도 한 표, 후보에게도 한 표 하고 그다음에 정당에게도 한 표인데 왜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야 됩니까? 연동형이라는 건 정당 지지율에 연동하라는 뜻이거든요. 의석수가. 그게 연동형인데 왜 정당 지지율에 연동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현대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찍었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국회만 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뉴스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쟁점들, 현안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가.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협상하잖아요. 각대 당대당 협상을 해요. 유치원법 가지고 협상을 해요. 유치원법을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역구에 가서 뭐냐면 이게 찬성을 하는데 지도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또 무슨 얘기냐면 각 정당의 의원이 자기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된다? 당대당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가장 잘 반영하는 국회가 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 뜻하고 비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선거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우리 같이 고생한 여기 당원들도 계시는데 아무리 정말 잘하고 평가를 받아도 이 제도 하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유력한 정당이 된다는 건 뭘 고비를 넘어야 돼요? 네? 20석이라는 고비를 넘어야 그 다음부터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교섭단체가 돼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투명 정당이에요. 심지어는 어떠냐? 제가 이번에 정개특위위원장이 됐는데 삼선 의원이에요. 우리 진보 정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1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얻은 첫 번째 국회직이에요. 제가. 보통 큰 당들은 초재선하면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하고 재선 3선하면 다 상임위원장 거치고 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3선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 상임위원장을 못해요. 제가 5선을 해도 비교섭단체는 상임위원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간사 한번 못해요. 심지어는 대정부 질의할 때 발언 순서도 처분에 맡겨야 돼요. 저는 제가 3선이지만은 대선, 뭐 작지만 대선, 우리 당의 대선 후보인데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매일 꼭지 앉아요. 눈가에, 지금도. 그래서 결국은, 진짜 공정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테이블에 나가야 정말 큰 당들하고도 정책 경쟁도 가능하고 똑같은 스피커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현재 이것도 물론 낮춰야 돼요. 이 교섭단체 제도도 낮춰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20석이 넘어야 가능한데 지금 현재의 이런 승자독식 선거 제도 가지고는 어떠한 신생정당도 넘을 수가 없다. 단박에 이름 없는 후보들이 나가서 지역구에서 아까 제가 저같이 1등 국회의원도 나가서 첫 번째 빼졌잖아요. 근데 이름 없는 우리 후보들이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그래서 두 당, 양당이 독점 특권 정치를 해온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 당인데 뒤에서 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했어요? 봉쇄해 놨어요. 성벽 좀 높이 쌓아놨고 그 다음에 앞에 다 차단해 놨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우리 둘밖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서 너하고 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니네들보다 더 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네가 나보다 더 잘못됐다는 것만 입증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권력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소모적인 대결 정치가 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대통령제하에서 권력을 잡은 쪽이 올라와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50.1%를 받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50.1%를 받고 국회의원이 돼도 내가 100%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잃은 쪽은 권력을 잃은 날부터 어떻게 돼요? 결상전에서 어떻게든지 발목 잡고 어깃장을 내가지고 권력 잡은 쪽이 성과를 못 내도록 무능하게 그리고 부패한 집단으로 몰아세워야 그 다음에 내가 권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정치 구조하에서는 뺄셈 정치만 되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만 격화되고 이 국회 안에서 통과되는 것은 뭐가 통과되냐?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것만 국민의 그것만 통과되는 거예요. 그걸 왜 야합이라고 하냐? 그걸 국민 다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재계가 원하는 거, 노동자가 원하는 건 어떻게 돼요? 절대 통과가 안 돼요. 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재계가 원하는 건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거는 절대 처리가 안 돼요. 우리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해요. 일시적으로라도 청년 고용 할당제를 대기업과 그 공기업에서 하라는 그 법안을 제가 낸 지가 벌써 수년이 됐어요. 이런 법안은 통과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소모적인 대결 정치, 기득권 정치로 일관돼 와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고 이 불평등 때문에 급기야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뭐 안 낳고 그래서 지금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져서 대한민국의 세대 재생산이 거의 위협받는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치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정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모든 것에 지금 뭐 사법개혁이 중요하다, 또 무슨 경제 민생이 중요하다, 또 뭐 버닝썬 수사를 잘해야 된다. 오만 우리 의제가 남비 끓듯이 끓어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결정돼요?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여기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가 안 바뀌면은 정치가 안 바뀌면은 우리 국민의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죠. 그래도 우리 같은 작은 당의 목소리도
대선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든 것도 꽤 있어요. 여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우리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어? 지금 병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바로 작년,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병장 기준으로 18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용돈도 안 돼가지고 엄마들이 체크카드 하나씩 여기다 꽂아줘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 징병제를 우리 한참 정말 자기 인생에서 황금기를 군대에서 보내면서 애국페이를 강요받았단 말이에요. 전생에 징병제를 채택하는 나라 중에 최저임금의 대체로 70~80%다 돼요. 근데 우리처럼 18만 원 주고 애국페이를 강요한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46만 원이고 8만 원 되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셨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2016년에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우리 정의당에서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80%까지 가야 되지만 당장 어려우니까 40%까지는 줘야 된다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40%면 한 54만 원 정도. 돈이 어딨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안을 내서 요게 좀 좋은 법안이고 호응이 있겠다 싶으면 누가 제일 이걸 열심히 보냐면 민주당이 열심히 봐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제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주겠다 이렇게 대선 때 공약을 냈더니 문재인 후보님은 어떻게 했냐면 30에서 50%를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심상정이 안 되고 문재인 후보가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30%로 결정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돈 없다고 난리치던 국방부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30% 인상안을 넣어가지고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병사 월급 인상은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냉정하게 말해서 정의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정치는 말이죠. 공통의 우리가 공통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의제들을 다루는 데가 바로 정치예요. 그죠? 여러분들 정치가 뭐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지만 그래도 당장 지금 뭐 내학까지만 하는데 정치는 좀 뒷전에 있단 말이에요. 정치는 여의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내 삶의 일상 속에 녹아 있는 게 정치죠. 나에게 적용하는 입시제도, 취업제도, 또 무슨 국방의 의무, 뭐 조세의 의무, 이게 다 지금 뭡니까? 정치가 작동하는 그런 공간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나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 제도를, 그 정책을, 그 예산을 순서만 바꾸고 다소 제도를 바꾸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 삶에 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알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정치 바깥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둔한 사람이거나 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인간은 정치 바깥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는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치인이 옳고 그르고 그 사람을 뭐 통해서 그 사람을 평론하고 그건 아니죠.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근데 국회에서 예를 들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정의당이 권력과 가까워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들께 크게 체험을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병사 월급 인상을 이야기했는데 대체로 정의당이 한 일은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언론에서 잘 안 다뤄주니까. 이제 이 요구를
대통령께서 가져갔을 때 대통령 것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노회찬 대표님 계실 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하고 합쳐가지고 처음으로 교섭단체라는 걸 만들어봤어요. 아마 그 보도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내대표를 우리 노회찬 대표가 맡게 됐어요. 특수활동비 1년에 11억 가까운 돈을 영수증 처리도 없이 어떤 돈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 5천만 원씩 갖다 뽑아주는 돈인데 그 특수활동비 폐지해라. 이거를 저희 진보정당이 탄생한 이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고 제가 대정부 연설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너네들도 이 룸 안에 들어와봐. 그래서 그 특수활동비를 누리게 되면 아마 니들도 입 다물걸? 이런 전제가 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내대표가 딱 되니까 3천만 원이 왔어요. 작은 단위. 영수증도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3천만 원을 바로 반납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거대 정당들도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20년 동안 안 되던 특수활동비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힘을 가질 때, 정의당이 권력과 가까워질 때 어떤 다른 정치가 가능한지 맛배기를 보여줬죠. 우리 노회찬 대표님 저렇게 되시고 나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서 한석이 부족해서 지금 교섭단체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지금 교섭단체가 그래서 해체됐어요. 한석이 줄어들으니까 딱 20석을 맞췄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의당 말만 하지 되냐. 어디 인터넷 보니까 입진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입진보 말로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런 20석 이상의 주류 정당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때 어떤 다른 정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너무 정말 맛배기만 보여주는 게 너무나 저희 답답한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옆에 계속 서 있어서 제가 더 말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거제도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에 또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례대표 아예 없애버리자.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하자? 270석으로 하자. 이렇게 안을 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은 다 국회에서 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은 의석수를 10% 줄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역구 의석을 더 늘려서 지역주의의 기득권 정치를 더 강화하겠다는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은 오히려 개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고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패스트트랙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다. 그게 현재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선거제도 개혁이랑 청년 정치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심 의원님께 한 번 더 박수 치고 이제 저희 궁금하신 것들이 다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